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FOMC까지 비둘기파적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금융시장의 쏠림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쏠림이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역대급 사례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쏠림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우리의 투자 논리도 좀 투기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기에는 투기로 대응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지금 약간 시장이 좀 비이성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비이성엔 비이성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융시장의 지나친 쏠림을 경계하자. 그게 어떤 저의 역발상 아이디어, 어떤 청개구리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이 기존 흐름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개구리 투자 아이디어 역발상을 그만해야 돼. 그게 아니죠, 그죠? 이 금융시장의 지나친 쏠림을 경계하는 게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쏠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역발상 혹은 청개구리식 이런 생각도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오랜 몇 주간의 피로 누적과 어제 FOMC로 거의 날밤 새신, 거의 밤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피곤하실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평상시처럼 또 하셔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여튼 오늘 아침에 늦잠 잔다고 좀 아침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못했는데요. 이제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거 조금 아침에 못했던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 내용 조금 자세히 풀어보자면은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 전망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인식 그거 확인을 했고요. 또 그리고 고용 시장도 비교적 튼튼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에도 특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성장, 잔잔한 성장과 미국 고용 시장의 잔잔한 어떤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그런데 이제 물가는 좀 낮아질 것 같다. 또 그리고 이쯤이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와 충분히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만 나온 거예요. 특별히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은행이 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인플레와의 싸움이, 미국 경제는 괜찮고 미국 고용도 괜찮은 상황에서 인플레와의 싸움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젯밤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골디락스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골든 패스 그렇게 굴스비 총재가 그런 표현을 했던가요? 그런 어떤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경제 경로, 그런 걸 어제 파월이 이야기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약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플레와의 싸움을 그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플레와의 싸움을 강조하더니,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파월 의장의 생각을 비둘기파적으로 확 바꿨을까? 어제 파월 의장의 생각을 확 바꾼 겁니다. 180도.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약간 좀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한 뭔가가 있나, 어떤 은행에 무슨 위기 이런 걸 봤나, 약간 그런 음모론적인 좀, 약간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파월 의장이 뭔가 말 안 한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건 그냥 음모론에 불과한 거죠. 일단 하여튼 파월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파월 의장의 생각을 바꿨을까? 그건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알 수 없는 거 알아내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파월 의장이 생각을 바꾼 대단한 FOMC 회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OMC 회의 결과가 경제도 좋고 또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줄어들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라면은,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제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이죠, 그죠? 파월 의장의 논리가 맞다면 이제 대세 상승 맞습니다. 앞으로 금리도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요. 달러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거 금융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사야 되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더 이상 하방을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의 논리는 또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저와 시장을 오랫동안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일반인들의 어떤 경제 논리, 뭐 어떤 뭐 금융시장의 논리 이거와 실질적으로 이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논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논리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선반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 뭐 재료 노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금융시장은 이 어떤 재료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재료가 나타나면은 뭐 의외로 방향이 바뀌어버린 이런 독특한 자기만의 또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실질적인 시장의 논리가 훨씬 더 투자에선 중요할 텐데요. 아무튼 근데 이 논리가 이 일반인들의 그런 경제 논리, 경제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아 그래 파월 의장이 생각을 확 180도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금융시장에서는 불꽃놀이가 확 쏘아 올려졌고 모두가 좋다고 해서 축포를 빵 터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미 이 파월 의장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 몇 주 혹은 몇 달쯤 전부터 해서 이미 주식시장은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스닥 10월 말쯤부터 해갖고 올라왔던 지금 이 시세인 거고요. 지금 그 증거가 그건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좀 지나친 선반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도 아니란 겁니다. 충분히 이거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 못할 게 없어요. 이야기할 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좀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젯밤 파월 의장의 생각을 180도 확 바꿨는데요. 지금 이 생각을 바꿨다라는 이 FOMC라는 이벤트가 과연 이게 새로운 재료로 인식이 되면서 진짜 일반인들의 논리대로 갈지 아니면 시장의 논리 이게 선반영이라 갖고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미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이를 어떤 조정의 계기 혹은 뭐 하락 전환의 계기로 활용을 할지는 이건 이제 일단 불꽃놀이는 일단 뭐 오늘 저녁쯤에 대충 어떤 뭐 피크가 끝난다라고 치고 앞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FOMC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이게 FOMC라는 회의가 워낙 중요한 거고 금융시장의 큰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딱 그 어떤 반응이 다 나타나지 않아요. 며칠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논리, 이 투자자의 논리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논리로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도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반영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뭐 사실상 뭐 금리의 고점은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아주 난리법석을 부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새로운 재료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제 생각엔 이제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새로운 재료다라고 인식이 된다라면은 지금까지 이게 고금리로 해서 피해를 봤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저기 미국의 지역은행들 또 그리고 미국의 상업부동산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대표적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얘네들한테 좀 본격적으로 좀 벼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볕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 대장은 또 잘 바뀌지 않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이거는 새로운 재료로 인식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새로운 재료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친구들 러셀 지수를 비롯한 지수로 치면은 S&P하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러셀 지수는 소외됐잖아요. 소외됐던 러셀 지수가 많이 오르고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은행들과 어떤 지역은행들 주가와 또 그리고 어떤 뭐 상업부동산 얘네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오르면 이건 새로운 재료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럴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은 잘 안 바뀐다고요. 지금 대장은 누구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IT 빅테크가 그래서 나스닥 그죠? 나스닥 반도체 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대장은
이 시장이 박살나기 전까지는, 어떤 큰 위기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장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친구들의 랠리, 소외됐던 친구들의 뭐 러셀 지수니 뭐 중소형주니 뭐 상업용 부동산이니 얘네들의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일단 어려울 것이라는 저의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새로운 재료라기보다는 좀 어떤 선반영의 논리가 뭐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근데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그게 맞다.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이제 주식은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고 금리는 계속 떨어져야 되고 달러도 계속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의 논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논리가 맞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아무튼 실전에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근데 시장의 논리가 좀 중요하긴 해요. 아침에 뭐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이게 그래요. 그죠? 금리 인하 재료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맞지. 그치? 앞으로 대세 상승 될 거야 라고 일반적인 논리를 갖고 생각을 해도 사실 이제 여기서 이게 주식을 사기에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경우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는 이게 차라리 조정이 한번 나오면 몰라요. 차라리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이 가격 조정이 한번 확 나오면 이제 그러면은 그때 주식을 사야지. 지금 주식을 사는 거는 추격의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지점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라 지금은 말씀드렸죠. 어떤 보편적인 대응은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 들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주식을 사고 싶었으면 언제 사냐? 여기 박스권 나스닥이 돌파한 착한 첫날에 따라갔었어야죠, 그죠? 이런 첫날 혹은 이런 날 주식 상방을 베팅했다.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없는 투자이지만은 이미 이렇게 시세가 어느 정도 난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주식을 굳이 산다는 거는 이런 거는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투자자는 여기서 현금 들고 관망이나 하는 게 보편적인 투자자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적 고점에 걸치는 이런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주식 잘못 사면 이제 역사적 최고점에서 주식을 사고 안 좋은 일을 겪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히 뭐 가능성은 있긴 있죠, 그죠? 만약에 FOMC 회의가 어젯밤 파월의 생각 변화가 새로운 재료로 인식이 돼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세 상승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선반영이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비쌀 때 주식을 사는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응은 뭐냐? 일단 적당히 조금이라도 좀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내려왔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지금 나스닥 꼬라지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여기 몇 주간 횡보했던 이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근까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좀 그럼 다시 주식을 사기에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는 거는 추격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하방 투자, 하방을 지르기도 음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하여튼 충분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세 번째 투매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지금 슈팅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기회가 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약간 이제 비이성이 좀 들어갔죠.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이성보다는 좀 그냥 감성이 좀 많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만기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아무튼 이게 쉽게 당장 오늘 밤에 하락으로 전환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불꽃놀이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아침부터가 아니고 저 오래전부터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만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당장 내일이거든요. 지금 미국 선물 옵션 이런 파생 상품들 지금 보시면 거래량 벌써 확 줄어들고 있죠. 이게 롤오버 되니까 이게 지금 거래량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 이게 일단 당장 금요일 날 만기일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한 번씩 말씀드린 빅스 있죠. 빅스 선물을 봐라. 빅스 선물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기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팍팍 튀어오르는 이런 특성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이 빅스 선물도 만기가 언제냐면 얘도 만기가 좀 멀었어요. 이게 빅스 선물인데 2023년 12월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선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12월 20일 날인가 만기일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2월 20일이면 언제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만기의 영향이 계속해서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기의 영향들이 어떤 이런 불꽃놀이의 사이즈를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불꽃놀이에 지금 불꽃을 더욱 활활 태울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가만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2021년 겨울에 제가 이제 16,400대에서 이제 하방 진입을 하긴 했거든요. 이때쯤에. 사실 뭐 지금 물론 이때의 느낌과 지금 막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 지금의 느낌은 분명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막 넘쳐나는 때고, 또 그리고 이때도 분명히 12월 말에도 만기 이런 거 잔뜩 있었죠.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하여튼 이때 제가 16,400에서 하방을 진입했던 이 몇 년 전의 사례, 이때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때도 분명히 각종 만기의 영향 받았을 거고, FOMC 영향 받았을 거고, 이제 뭐 오늘 밤에 있는 뭐 ECB 통화정책회의,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들 다 영향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월말까지 버티다가 이제 새해 첫날 찔끔 오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1년 내내 빠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22년 1년 내내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내내 또 올라간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하여튼 이때의 움직임, 그러니까 월말까지는 좀 잘 안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지금은 워낙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월말까지 버틸 수 있느냐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월말까지는 잘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 너무 막 이런 걸 기회라고만 생각해서 너무 강하게 들이대실까봐 좀 하여튼 살살, 어쨌든 좀 살살 하긴 해야 된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걸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쭉 봤고요. 금리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쏠림이 뭐 심하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리가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데, 금리의 쏠림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긴 하거든요.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오늘 나온 채권 분석가들의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보고서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해보면은,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이 하단선을 대략적으로 한 4% 초반을 잡더라고요. 뭐 4.05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을, 여기가 4.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을 어떤 금리의 뭐 어떤 하단선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단선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논리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어떤 하단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제도권 분석가들의 그런 분석에 의해서도 지금은 어쨌든 좀 굉장한 굉장한 언더슈팅이 좀 진행 중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일부 제도권 분석가들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대폭락하고 있는 거는 2025년에 금리 인하할 것까지 미리 지금 이거는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주식하고 채권은 좀 분석의 어떤 기준이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뭐 주가, 어떤 회사 뭐 주식의 목표치를 정하는 거 하고, 이 채권 시장에서 뭐 채권 금리의 목표치 이런 걸 정하는 거 하고는 이게 정확도나 논리 이런 게 사실 이 주식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채권 시장의 어떤 분석이나 뭐 정확도나 이런 게, 채권 분석의 그런 정확도가 훨씬 논리적이고 그런 게 좀 더 잘 맞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각종 금융공학에서 나온 공식들을 통해서 계산을 한 값들이 뭐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봐도 지금의 값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투기적인 것까지,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 더해지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거 어쨌든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만 따지면 야, 이제 연준이 파월 의장의 생각을 바꿔먹었다, 야, 이제는 뭐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제는 금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반적인 논리로서 맞을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금융시장의 논리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선반영이거나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사실 좀 굉장히 높은 거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든지 이렇게 슈팅이 심하면은 확 또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이 스프링을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을
꽉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스프링이 굉장히 많이 눌린 상태라고 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 좀 심한 겁니다. 사실 금리가 가장 핵심이라 말씀드렸죠. 얘가 2025년에 금리 인하할 것까지 미리 땡겨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아주 자그마한 이벤트 하나로도 얘는 얼마든지 이게 다시 되돌림으로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너무나 좀 심하다, 움직임이.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봐도 심한 게 아니고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적용해서 계산한 공식에 의해서 봐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금리 상승에 좀 베팅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도무지 일단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동물적 감각이 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적 감각이 좀 없는 사람이라 하여튼 뭐 기다려 봐야죠. 근데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의 만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당장 오늘 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좀 편안하게 보긴 할 건데, 하여튼 뭐 저는 계속해서 금리 상승에 좀 투기적으로 좀 베팅해 볼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죽고 있거든요. 조정 이거 하여튼 5% 찍고 나서 지금 지나치게 많이 죽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죽어버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이 너무 세게 눌리면 많이 튀어나온다고요. 이런 움직임이 지금 N달러 환율의 움직임처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대폭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지금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뭐 연말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이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앞당겼으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N1 환율 이런 거 보시면은, 그죠?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언더슈팅이지 않았냐? 언더슈팅이 나오더니 결과적으로 이 언더슈팅이 이거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움직임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저기 10년물 국채금리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하여튼 저렇게 어떤 기대감을, 모든 것을 막 진짜 몇 년 뒤에 실적까지 막 앞당기고 막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이게 금융시장의 논리이긴 합니다. 금융시장의 어떤 그 금융시장만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옛날에 2011년, 2008년 이럴 때 막 포스코가 막 7, 80만 원 가고 막 조선주 7, 80만 원 가고, 왜 그때 옛날에 정말 시장 좋았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도 사실 그랬단 말이죠. 막 10년 뒤에 수주할 뭐 그런 물량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가고 전부 주가에 땡겨서 반응하니까 그 뒤로 이제 코스피가 지금까지 어땠냐는 겁니다. 그죠? LG화학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서야 옛날 주가를 좀 회복을 하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이런 실적을 땡겨서 반영하는 게 증시에는 흔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LG화학 이런 건데, LG화학 같은 거 그죠? 생각해 보시면 2011년에 50만원, 60만원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50만원, 60만원 넘기까지 9년 걸렸어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9년 걸렸습니다. 그나마 이 종목은 잘 풀린 종목이니까 저 9년 뒤에 이렇게 랠리라도 한번 하지. 이게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회사가 약했으면은 9년 뒤에 이거 상폐된 종목들도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 쓰고 있는 게 참 채권 시장에서도 보이길래, 하여튼 이런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LG화학을 어떻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다 생각이 나서 한번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하이닉스가 있던 자리였죠. 다시 하이닉스 켜놓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쭉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이야기는 다 드렸고, 이제 오늘 수박 겉핥기 좀 할게요. 오늘 FOMC 회의, 그 비둘기파적인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아 증시가 반응을 했나,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그죠? 재밌습니다. 왜 부진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좀 부진합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네요. 일본 증시는 뭐 일단은 하락의 이유를 뭐 그렇게 찾는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보시면 엔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엔화가 강세가 나왔겠죠. 어제 달러 약세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엔화가 지난번 투매가 나왔던 자리까지 붕괴시키면서 엔화가 엄청나게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화가 초강세가 나오면은 이제 뭐 적당한 강세는 괜찮을 수 있으나, 저런 초강세는 어떤 일본도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 기업들에 뭐 안 좋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뭐 우수수 하락을 하면서, 뭐 상사 기업들이 뭐 하락을 하면서 일본 증시가 오늘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건 미국 증시고요. 그 와중에 못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까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까주시면 됩니다.
왜 일본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하니까 약한 건 약하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야기해드릴 건 없습니다. 하여튼 저항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 중요한 자리를 무려 3거래일 동안 확인했네요. 그죠? 불안합니다. 이 정도 모양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증시 어제 이제 FOMC 회의 영향으로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와서 오늘 장중에 추가적인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위안입니다. 추가적인 강세는 일단 제한됐어요. 여기서 이제 바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거 원달러 환율에도 비슷한 그런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하여튼 근데 FOMC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그 미중 금리차 이런 게 미국 중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야기가 잘 그렇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주식 산다고 뭐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나요? 근데 아무튼 명확한 설명은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럴까? 분명히 호재인데 그죠? 지금까지 중국 증시를 억누르던 게 미국의 긴축, 제법 중국 증시를 억누르던 그런 요인이었는데 오히려 일단 호재에도 나쁘게 반응을 하는 이런 거 좀 하여튼 재밌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그래봐야 박스권이고요. 박스권인데 근데 좀 위험해졌습니다. 그냥 지 혼자 제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증시는요. 이 어제 박스권 중간 자리를 여기를 어제 중간 자리에 저항 확인했고 저항 확인했으니까 그냥 빠진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국 증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자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오늘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 테스트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목표치들이 팍팍 열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한국 증시도 오늘 뭐 비교적 뭐 조금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증시 상승을 보고 다들 뭐 대폭등을 기대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기에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그냥 딱 그 모습 됐죠. 예. 그 역시 외국인들 그 옵션 포지션 보여드렸던 게 그게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옵션 포지션이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 340, 342 콜옵션에다가 콜옵션 340, 콜옵션 342에다가 대량의 콜매도를 때려놨었는데 결국 그 물량 때문에 이 선물이 움직임이 제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분명 레벨업 된 건 맞고요. 음봉이라도 상승의 의미가 훨씬 크죠.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봐라 여기 어딘가를 3거래일 동안 잘 못 넘어가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위쪽으로 잘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또 위험관리 또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쉽게 꺾이겠다는 그런 생각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더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환율은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늘 그 중국 위안화하고 좀 비슷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이긴 한데 강세 흐름 나타나는 거 문제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박스권이라고요. 지금 이 정도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또다시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3중바닥형 혹은 4중바닥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잘해야 될 텐데 앞으로 좀 흐름을 보자고요. 사실 아직까지 이런 흐름이면 일단 원화 약세 특별히 지장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자리는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 이런 자리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박스권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큰 추세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에는 특별히 아직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잘 지켜봐야죠, 그죠? 이제 파월의장의 생각 변화를 이게 이제 새로운 재료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선반영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미래도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선반영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이제 저 멀리 올라가야죠. 환율은요. 새로운 재료로 인식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대세상승의 시대, 앞으로 한국도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훅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선 얘도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도 지금 반응이 나 모르겠어 아직 뭐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지켜볼 뿐입니다. 예, 지켜볼 뿐이고 지켜보면서 이제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제 한 발 빠져서 위험 관리 해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고요. 하여튼 지금 막 폭풍이 불어치고 있는데 폭풍이 불고 있을 땐 잠깐 집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죠? 굳이 비 다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씩 이제 꼭 필요한 때면은 이제 한 번씩 폭풍에도 맞서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는지를 좀 잘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좀 몸이 젖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굉장히 결정적인 때입니다. 하여튼 아침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한 때인데요. 조금 더 수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도 열심히 보긴 볼 건데 솔직히 손이 좀 잘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랠리를 막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쉽게 막 꺾인다라고 보기는 하여튼 근데 뭐 계속해서 기회를 노려보긴 할 겁니다. 맨날 드렸던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어딘가 붕괴되면 들어간다 혹은 뭐 대폭등을 하면은 거기서 뭔가를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전략으로 보긴 볼 거예요. 오늘 밤에 보시면은 이건 내일이구나. 오늘 밤 보시면은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비둘기파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마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아마 또 큰 폭의 상승 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출발을 한다라면은 그런 자리는 이제 시가가 붕괴됐을 때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큰 폭의 갭상승을 출발했을 때 이거 나스닥이죠. 나스닥인데 지금 이미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만약 갭상승 출발한다. 그렇게 되고 장중에 또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꼭지가 어딜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가가 붕괴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건 어떤 시가 붕괴를 어떤 하방 진입의 근거로서 뭐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있습니다. 이 어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밤에 너무 미국 증시가 크게 갭상승하면은 아마 상승률을 좀 지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너무 크게 이런 자리에서 너무 크게 갭상승을 하면은 좀 그죠? 오히려 하방 진입의 찬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죠?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하락장에서 하락을 끝내는 거는 갭상승을 끝내는 게 아니죠. 개파락이 하락을 끝냅니다. 개파락 출발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쓱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하락장이 끝나잖아요. 상승장도 비슷합니다. 막 상승을 하는데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대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끝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상승 중일 때는 오히려 개파락 출발해버리면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쭉 올라와 버리고 하락장에서는 어때요? 하락장에서는 갭상승 출발하면 이게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쭉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런 논리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